조간 브리핑.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유신모 경향신문 기자의 기자메모, 일본이 잃은 건 10억엔 뿐. 네,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난 세월의 모순을 하루아침에 바로잡는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번 한일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이번 합의의 문제는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다는 데 있지 않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하고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로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약속을 일본에 해준 것이 진짜 문제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으며 앞으로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번 합의로 우리가 보장해 준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로 상호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로서 효력이 없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는 인권에 관한 것이어서 어느 나라도 이에 침묵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을 결집시켜왔다. 이제 와서 일본과 약속했기 때문에 입을 다물겠다고 할 것인가? 더욱 자괴감이 들게 하는 것은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대가로 받은 것이 돈이란 점이다. 한국은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상기 1항 2조에서 표명한 조치를 일본이 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1항 2조는 일본이 10억엔의 예산을 출연해서 위안부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연봉 정도의 돈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이 합의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바라볼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회담을 마친 다음 일본 기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본이 잃은 것은 10억엔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위안부 면죄부를 단돈 10억엔에 넘겨준 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역사에 영원히 굴욕 외교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누구예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수단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두 번씩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중요한 역사적 범죄에는 마침표가 있을 수 없는 법이지요. 독일이 홀로코스트 문제에 대해서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이행에 나선 지 오래지만 지금도 꾸준히 사과하고 필요하면은 새 조처를 취합니다.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머리를 숙인다는 것이 원칙인데요.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선언은 한일협정에서 식민지배 관련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한 것에 복사판인 거지요. 이제 오히려 일본에서 앞으로 한국 쪽이 딴소리를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거꾸로 목소리를 높이도록 만든 것이 이번 합의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용수 할머니를 분노하게 만든 이유기도 하고요. 부패사범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을 강구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사 중 일부였습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실상 부활한다고 합니다. 상설이 아닌 임시조직이라고는 하지만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 아래 대형 사건 수사를 맡는다든가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다가 필요시에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한다는 점 등 기능과 조직 체계, 운영 방식이 과거 중수부 그대로입니다. 곧 있을 검사 인사 때 공식 출범하게 되면 2013년 4월 피지 이후 3년도 안 돼서 과거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법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미 예고한 대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직권상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하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지난 일요일 여야 협상이 결렬된 다음 현행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마련해서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우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를 7석 늘리기로 한 방안에 비해 농촌지역 선거구가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직권상정을 했을 경우 여야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구이동 대양 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은 몸을 돌보라 합니다. 몸이 마음입니다. 속상하기 쉬운 연말연시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재배로 키워 맛의 풍미가 다른 새싹당 콩차를 당신에게 선물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전창걸닷컴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을 먹어서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 닮았다는 경향신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5년 6월 일본과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항은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규정했다.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지원받고 양국 사이의 청구권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약속했다. 이 조항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가 됐다. 일본 법원은 한국이 청구권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권은 없으며 피해가 있다면 한국 정부에 배상받으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도 위안부 협상에서 10억엔 규모의 일본 정부 자금 출연 등의 반대 급부로 이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도 하지 않겠다면서 일본의 추가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외교의 손발조차 스스로 묶어버렸다. 박정희 정권은 청구권 협정을 식민지 배상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준 돈은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규정했다. 협정 명칭에 경제협력이란 표현도 포함시켰다. 협상 과정도 비슷하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경제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쫓기듯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음에도 서둘러 협상을 매듭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내용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당사자들이 빠진 정부 일방의 협상 진행도 과거와 닮은 꼴이다. 네, 이런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저는 아비나 딸이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수구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지요. 예, 아버지나 따님이나 이건 어떻습니까? 그 수구 언론들의 오늘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 대통령 늦기 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껴안고 설득해야. 조선일보 일면 타이틀, 풀리지 않는 노여움, 다독이는 정부. 예, 의도가 빤히 보이죠.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이렇게 합의를 해준 배경을 설명합니다. 외교 라인 관계자의 말을 빌렸는데요. 이번 합의는 수십 번에 이르는 공식, 비공식 협상의 결과물이면서 아베 정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였다. 이번에 결렬되면 아베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외교라인 관계자는 법적 책임은 형사적 처벌이라기보다는 결국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국제법적 현실과 상충해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실익을 중심으로 따져야 한다. 이런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합의를 택하게 된 또 다른 요인도 있다고 조선일보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의 압력입니다. 미국의 압력.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방미 당시, 미국을 방문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로부터 일본과 잘 지낼 수 없느냐는 말을 듣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 참모는 한일 양국 모두 미국으로부터 같은 압박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재계와 제1교포 사회에서 한일 관계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는 요구가 빗발친 것도 작용했다고 한다. 참, 미국 눈치 보느라고 자기 나라 국민의 숨통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외면했다? 이게 변명이 됩니까? 박두식 조선일보 부국장 겸 사회부장도 거드는데요.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들어보시죠. 할머니들이 우는 진짜 이유. 일본을 상대로 언성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한국의 입지를 좁히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이 한국을 두렵게 여기도록 만드는 발상의 전환과 외교 전략에 대해서 고민할 때다. 위안부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김학순 할머니는 1997년 세상을 떠났다. 김 할머니를 비롯해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던 200여 분 중에 46명만이 생존해 있다. 일본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듬었으면 한다. 가해자 대신 피해자 나라 국민들끼리 피해자를 대신 위로해주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가해자를 머릿속에서 지우도록 하는 것, 이건 가해자를 도와주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광주 시민을 돕자 이랬던 조선일보. 세월호 참사 때 유족을 돕자. 처음엔 이랬죠. 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조선일보. 아주 전형적입니다. 네, 이런 조선일보 갖고 공부하면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베의 형식적인 대리 사과, 그 사과의 진정성이 전무하다는 점은 경향신문 이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가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당일인 그제 도쿄 시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아키에는 전후 70년을 맞이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다. 올해 마지막 참배라고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키에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시간은 오후 5시, 한일 위안부 협상이 끝난 직후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 즉 피해자 할머니를 괴롭힌 원흉을 포함해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일본군 0명이 합사된 곳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타결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균열이 불거지고 있다. 공동기자회견장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양측의 말은 엇갈리기 시작했다. 후속 조치의 핵심 사안인 위안부 재단부터 삐걱대고 있다. 우리는 일본에 나랏돈이 투입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한 근거라고 강조하지만 일본은 배상이 아니다 라면서 딱 잘랐다. 주한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본은 이전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혀서 향후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는 합의문만 읊을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뭘 할 수 있는지 또 뭘 못하는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 이런 기사입니다. 정부는 정말 소녀상을 철거할까요? 한국일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당초 소녀상 문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발뺌하던 정부가 합의문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국민 정서를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소녀상은 이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눈물과 분노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소녀상은 일본의 반인륜 범죄를 세계에 알리는 도우미 역할도 톡톡히 했다. 여론 역시 이전을 반대한다. 여론조사 사실 해보나만 하지요. 예.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녀상 이전이나 철거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의 거취는 건립자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종로구청장의 재량에 속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외교부도 구청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뿐 강제할 권한은 없다. 현재 일본 대사관 앞에 위치한 소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최초 설치 당시 국가사업과 관계되는 것은 주무부처와 도로관리청이 협의해 설치할 수 있다는 도로법 제5조에 근거해서 여성가족부가 구청에 설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현행법을 우회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밀어붙이면 구청도 마냥 소녀상 철거를 외면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이다. 종로구청은 처음에는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가 나중에 주무관청인 여성가족부로부터 소녀상 철거 등에 따른 요청 공문이 올 경우 검토하겠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바꿨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집회 있는 날입니다. 낮 12시 서울 종로구청 근처에 있는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열릴 것입니다. 달라진 게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에 잘못된 것을 사죄할 거는 사죄하고 배상할 거는 배상하라고 엄중하게 일본 정부를 향해 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대사는 들으라. 평화의 길이 열렸으니 일본 정부에 고하라. 이 늙은이들이 다 죽기 전에 하루빨리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대사?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는 집회가 열리는데 벌써 1200회를 훌쩍 넘었고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는 정권의 미움을 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있었으니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 역사적 심판대 위에 올라있듯이 지난 시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나라를 팔고 개인의 청구권을 팔았던 그분들은 과연 어떤 역사적 반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집회는
곧 살아있는 역사이며 또 현실과 대화하는 현장. 친일 총리 임명 파문 때도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아주 게으르하고 못 살았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잘 살기 맹글어 주었으니까 정신대 할머니들 사죄할 필요도 없이 배상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망언을 하는 사람을 이 나라의 국무총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아니라 일본의 아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문 때도 전쟁 범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아베 정권과 똑같이 박근혜 정부도 자학사관을 청산하겠다면서 역사 교과서에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고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정부가 어떻게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촉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박정희와는 다르겠지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잊지 않았는데 지금 대통령이 과거에 자기 아버지가 해결을 못지어주는 것을 현 정부의 딸이니까 그리고 여성이니까 여성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하루 빨리 해결을 지어주면 좋겠고 어쩌든지 우리 정부가 서로가 마음이 합해서 화합해서 전쟁 없는 나라 남북 통일이 돼서 다시는 우리들과 같은 일이 안 당토록 평화의 나라가 되어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고 다시는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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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할머니들은 일본인을 증오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일본의 큰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지난 19년 동안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참사가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수요시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961차 수요시는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몇만의 희생자들과 남겨진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그동안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이 자리에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저 참상의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그 마음에 함께하며 오늘 수요시는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로 진행하며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대참사 회복에 동참하고 피해 현장에 있을 일본 시민과 수많은 제일독도 또한 외국인들의 안전과 무사 구출을 기원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 밉지 않습니다. 빨리 힘내셔가지고 한량 속히 원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나라니까 정말 마음 아픕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스마트폰, 물통, 무휴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주시민단체 참여자치 20일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데일리 리서치에 의뢰해서 광주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현역 국회의원 교체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의 64%가 교체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현 국회의원이 한 번 더 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자는 22.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은 빼고 지역구만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까지 포함시켜서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비오센 뉴스 기사인데요. 지역별로는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응답자 9.5%만이 한 번 더 하기를 바란다 라고 답했고, 교체되기를 바란다는 70.9%였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 북구을,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은 얼마 전에 더민주당을 탈당한 임내현 의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역시 탈당한 김동철의 광산갑, 탈당설이 나오는 장병환의 남구, 제일 먼저 탈당한 박주선의 동구, 그리고 엊그제 탈당한 권은희의 광산을 순으로 더하기를 바란다라는 응답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 더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구는 천정배의 서구을이지만 그래도 37.4%였고요. 이 서구을마저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 번 더 하기를 바란다보다도 많았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많기로는 김동철의 광산갑, 능력과 재질 면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곳은 박주선의 동구,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광주정신 실현에 노력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노력하지 않음이 가장 높은 지역구는 박주선의 동구였습니다. 탈당 입장을 그동안 강력하게 나타낸 분들, 지역민들에게 인심을 잃은 분들이 주류를 이뤘군요. 이번 조사는 100% 유선 ARS로 조사됐고요. 응답률은 3.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철수 의원 걱정되네요. 현재 배지를 달고는 있지만 지역민들에게 신임을 잃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안철수 신당에 몰려온다고 하니 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을 두고 트위터에서 더 불어터진 민주당이라고 하더라 라면서 조롱했습니다. 또 더민주당 당명을 두고 패러디가 많다고 하자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업당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더민주당이 새정치라는 자신의 흔적까지 없앤 것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BJ맨이다. 묘지명예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권노갑이라는 17자만 새겨달라고 말할 정도다. 호남 정치 민심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그의 거취는 제1야당의 분당 규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그런 권노갑 고문이 동교동계 집단 탈당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5일 전후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당 잔류 아니면 탈당 후 안철수 신당 합류 중 양자택일을 하겠다고도 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일요일에 신당 기조를 공개한 뒤 지난 사흘간 중앙일보 기자가 권노갑 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속마음을 들어본 결과다. 동교동계 출신으로 이미 안철수 신당에 합류한 이동섭 전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은 권노갑 고문의 오더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1988년 평민당 때 DJ가 당의 색으로 황색을 쓴 것처럼 안철수 신당도 노란색을 쓰자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통신사인 뉴스원 보도입니다. 유선 전화를 휴대전화로 착신하고 연령대를 속여서 응답할 것을 주문하는 행동요령 지침서가 새누리당 예비 후보 측에서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 이재만 새누리당 예비 후보 측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이는 A4 한 장짜리 지침서에는 지금은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12항목의 여론조사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여론조사 응답 버튼을 누를 때 연령을 물어보면 20에서 30대를 꼭 선택하라. 상대적으로 20에서 30대는 조사 대상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20에서 30대를 선택하면 모두 다 반영된다는 지침, 이런 지침도 있었다는 거지요. 여론조사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연령을 20대나 30대로 답하라는 부분은 선거법까지는 아니지만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 위법이다. 라고 하면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뿌리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라고 지적했다. 네, 이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만 예비 후보 측에서 이랬다는 거지요. 이재만 예비 후보를 두고서 홍문종 씨 등 친박계 인사들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지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리 진실해 보이진 않습니다. 한편 이재만 예비 후보와 경쟁을 벌일 사람은 유승민 현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배신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유승민 현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가 대구 지역 현역 의원 교체를 위해서 그렸던 내년 총선 물갈이 그림을 전면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친박계 핵심 관계자가 조선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대구 지역에 배치된 친박계 신인 후보들이 최근 지지도 조사에서 충분히 뜨지 않는 문제가 있다. 지역 분위기도 비우호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후보 배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생겼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관계자의 말은 종합적입니다. 한마디로 지역 여론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무나 내리꽂으면 되는 줄 아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구 달성 출마를 준비하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로 예정됐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돌연 연기했다는 겁니다. 북구갑 출마를 준비하던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고향인 경북 영양영덕 봉화 울진 출마로 발길을 돌렸다고 하는군요. 이런 가운데 대구 북구갑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은 아예 출마를 포기했다. 대신 이 자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종섭 장관은 애초 대구 동구갑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지역 류성걸 의원과 경북고등학교 동기란 점 때문에 출마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수성갑 출마를 준비 중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수도권 지역으로 차출하고 이 지역에는 새로운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부겸 전 의원의 힘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것이죠. 이번엔 새누리당의 내년 총선 공천 룰 논란에 복병이 등장했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경선 가산점을 주는 문제가 친박, 비박 사이에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 공천제도 특별위원회는 지난 일요일 정치신인 그리고 여성 장애인에게 각각이 중요합니다. 각각 10% 가산점을 주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여성 장애인이야 이견이 없겠지만은 정치 신인을 놓고는 도대체 누가 가산점을 받을 정치 신인이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특위 소속 의원은 총선 경선에서 1, 2위 격차는 늘 근소하다면서 10에서 20% 가산점이 걸린 일이라면 논쟁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다. 이를테면 특위는 일단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으면 정치 신인이라는 기준을 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대구 동갑 경선에 출마할 경우 10%의 가산점을 얻는다. 하지만 바로 옆 대구 동을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서울 중구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중구당원협의회 지상욱 위원장은 총선에 첫 출마하면서도 가산점을 받지 못할 처지다. 2010년 자유선진당 후보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 때문이다. 반면 지역 경쟁자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은 출마 경력이 없어서 여성 플러스 신인으로 분류돼서 10 더하기 10해서 20% 가산점을 챙기게 된다. 이런 겁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이번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논란입니다. 노소영 관장 어제 오후 지인을 통해서 중앙일보에다가 그냥 꿋꿋이 가정을 지키겠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고 또 향후 대처 방안도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 결심과 달리 응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노소영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앞으로 최태원 회장과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이게 주목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할 경우 이혼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이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책 사유는 최태원 회장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소영 관장에게 혼외자와 내연녀에 준하는 유책 사유가 있는지 이걸 입증해야 사실은 최태원 회장 뜻대로 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 최태원 회장의 그 고백을 최초로 보도한 신문이죠. 오늘 세계일보는 YTN 기자 출신의 미국에 살고 있는 블로거 안치용 씨의 주장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공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 아파트가 그런데 내연녀를 위해서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 3월 11일 싱가포르에 버가야 인터내셔널 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4월 23일 이 내연녀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24억 원에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안치홍 씨는 이 아파트 내연녀가 2008년 1월 SK건설로부터 15억 5,500만 원에 구입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를 24억 원에 매입했다면 이 내연녀는 10억 가까운 차익이 생긴 셈이 되는데요. 안치홍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태원 회장이 SK 해외 계열사의 회사 공금으로 이 내연녀의 아파트를 사준 것이기 때문에 파문이 예상됩니다. 최태원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게 세계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이렇게 재벌 회장 한 명이 사고를 치면 이 여파는 그 회사 다니는 직원들에게 미칩니다. 야, 너 어떻게 저런 사람 밑에서 일을 하냐? 이런 비아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실제로 세계일보 기사를 보니까 최태원 회장의 고백을 두고 SK그룹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SK그룹의 한 직원은 하루 종일 일을 못했다. 이런 일로 회사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불쾌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정사를 장황하게 전하는 저도 입장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소개할 서울신문 기사는 SK그룹 지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통상 혼인기간이 20년을 넘을 경우 법원은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을 반씩 분할한다. SK그룹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2년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현직 대통령의 사돈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에 SK는 사업권을 반납하고 1994년 이때 문민정부 때지요. 한국이동통신 즉 현 SK텔레콤을 인수해서 급성장했다. SK텔레콤과 정유 계열사 등에서 노소영 관장이 상당한 규모의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태원 회장의 보유 지분은 SK 23.4, SK케미칼 0.05, SK케미칼우 3.11 등으로 최태원 회장이 SK 지분 일부를 노소영 관장에게 분할한다면 그룹 지배력은 약화된다. 노소영 관장이 이혼할 경우 SK텔레콤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번지면서 SK텔레콤은 하루 사이에 6.52% 하락한 21만 5천 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기사 보겠습니다. 단독 보도라는 표시가 달려있네요. 7월 1일 합병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올해 안에 합병으로 늘어난 4,600억 원 상당의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는 통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 출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의 순환 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관련 지분을 내년 3월 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수천억 원어치의 합병 지분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불과 5일 앞둔 지난 일요일에서야 이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늦게 통보한 것,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지만 순환 출자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이런 뉘앙스가 동아일보 기사에 담뿍 담겨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병무청에게서 받은 최근 5년 동안의 미 귀국자의 대한민국 거주 당시 지역별 통계, 이걸 확보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군 미필자 중 귀국하지 않은 사람이 726명이었는데 이 중에 서울 거주자 가운데 미 귀국자가 27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에 살던 사람들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가 어디냐? 재벌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한 성북구였고요. 강남 3구인 송파, 서초가 나란히 3,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촌에서 병역 회피성 미귀국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미 귀국자는 귀국과 동시에 법무부에 통보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또는 40세까지 취업 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면서, 하지만 강제 송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끝까지 귀국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부친과 관련이 있는 연구소에서 단기 근무한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형환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주형환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되기 직전인 2011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을 지냈습니다.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가 비전이었지요. 주형환 후보자는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주형환 후보자가 차관보로 승진하고 6개월 뒤인 그해 7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형환 후보자의 자녀, 당시엔 22살이었던 이 사람이 정부 예산을 받는 비영리재단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에서 프로젝트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299만 원을 수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녹색성장연구소는 정부 지원의 국내 재단이었고 크게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주형환 후보자 자녀가 어떤 경위로 이곳에서 일하게 됐는지 의혹이 남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 초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어제 보도를 했지요. 이 보도가 나오니까 노동계가 발끈했다는 겁니다. 근무평가 점수가 낮다고 바로 저성과자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퇴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반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깐깐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발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노동계와 논의하지 않은 내용이란 것입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초안이라 해도 이해 당사자인 양대 노총이 참석하지 않는 밀실 토론회에서 공개하는 것은 분명한 합의 파기 행위라면서 초안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합의는, 큰 틀의 합의는 허울이 돼버리는 이런 식의 협상, 비단 노사정 타협만은 아니지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안녕하세요, 선대인입니다. 제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생존 경제학 빅픽처라는 책을 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드는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수요일인 오늘 전국이 맑다가 점차 흐려질 전망입니다. 오후에 중부 서해안에서 눈 또는 비가 시작돼서 밤에는 그 밖의 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을 기해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과 내일 새벽 사이에 경기 동부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면서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회 배상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상과 배상은 뜻이 다르다. 적법한 행위를 하면서 입힌 손실에는 보상을, 위법, 불법 행위로 입힌 손해는 배상을 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보상과 배상을 우리처럼 구별해서 쓴다. 일본은 199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어 돈을 피해자들에게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피해자 할머니는 대부분 거절했다. 일본 정부도 돈을 보탰지만 기금은 어디까지나 민간이 모은 돈이었다.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판단에서였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은 법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예산에서 재단에 내기로 한 10억엔에 대해 일본 기자들에게 배상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직적인 위안부 동원, 또 전쟁 범죄였음을 분명히 하지도 않았다. 유엔 인권 이사회는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했지만 기시다 외상은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모호하게 표현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미래의 아이들까지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제 다 사죄했고 용서도 받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피해 당사자가 하지 않은 용서를 누가 했다는 말일까? 한국 정부가? 네. 내일은 12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201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특집으로 꾸밉니다. 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